흑인 파트너와 연애할 때 실제 삶은 어떤가요? 인생에서 국경을 넘는 사랑이라는 세 글자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영화 속 해제 역의 다른 인종의 연인들이 호응하는 로맨틱한 장면인가요? 아니면 현실에서 남들의 이상한 시선인가요? 새로운 문화적 만남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겪을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인가요? 특히 파트너가 흑인일 경우 이 관계에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경험이 뒤섞여 있을까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외부 소문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관계의 진정한 본질, 즉 로맨스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웃음, 어색함, 설렘, 그리고 좌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과의 만남은 대학교 3학년 때 캠퍼스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학생과 유학생 간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저희 대학교는 국제문화주간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캠퍼스에 부스를 설치하고 각자의 음식, 음악, 풍습을 공유하는 행사였죠. 저는 평소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싶어 방과 후 바로 룸메이트를 데리고 행사에 갔습니다. 미국 부스에 도착했을 때 키가 크고 체력이 좋은 남자가 수제 초콜릿칩 쿠키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있고 그을린 피부와 대조되는 하얗게 빛나는 치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저희 학교의 새로운 외국인 교사이자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존이었습니다. 부스에서 저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본 그는 다가와 요청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쿠키 좀 드셔보시겠어요? 이건 엄마가 가르쳐준 레시피예요. 다진 호두를 넣으면 아주 달콤해요. 이 간단한 인사가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존의 선택 과목에 자주 참석했고 수업이 끝나면 영어에 관해 그에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인내심이 많았고 복잡한 문법을 간단한 예로 설명해 주었으며 제 수준에 맞는 영어 소설과 영화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변 간식거리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식 마라탕과 케밥을 특히 좋아해서 땀을 쫙 흘리면서도 계속 먹었는데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양 음식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처음 스테이크를 굽다가 바닥이 타버렸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먹어본 스테이크 중 가장 특별해요. 고양이 맛이 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가 존과 함께하기로 처음 결정한 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죠. 원어민과 소통하는 건 단순히 어휘를 외우고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저가 좀 허영심이 많았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외국인 파트너를 둔 여성이 거의 없었고 존과 함께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런 다르다는 느낌이 어린 저에게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존은 뛰어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가 경기할 때마다 사이드라인은 여성들로 가득 찼고 볼을 넣으면 항상 제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제 사춘기적 자존심을 충족시켜 주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인 건 존의 온화함과 사려기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즉 저를 좋아한다고만 계속 말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존은 저가 고수를 싫어한다는 걸 기억했고 함께 식사할 때마다 주인에게 미리 고수는 넣지 마세요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생리 기간일 때면 조용히 흑설탕 생강차와 핫팩을 사서 기숙사 아래층으로 보내주었고 시험에 떨어져 우울할 때는 캠퍼스 산책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가 너무 못해서 물건 사다가 가게 주인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좌절도 많았지만 계속 연습하니 나아졌죠? 너도 마찬가지야. 이번 시험은 잘 못 봤지만 다음에는 꼭 잘할 거야. 한 번은 제 생일에 간단한 저녁 식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존이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룸메이트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기숙사 아래층에 촛불로 커다란 하트를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을 풍선과 케이크를 들고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와 이 모습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로맨틱한 생일 선물을 받거나 이렇게 세심하게 대접받는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다가와 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처럼 매일 행복하길 바라. 다른 커플들처럼 우리도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흑인 파트너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험담하거나 저속한 농담을 해서 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존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체적 차이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키 185cm, 몸무게 1.5kg였고 오랜 운동으로 넓은 어깨와 균형 잡힌 팔뚝을 가진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163cm인 저는 그 옆에 서면 마치 새처럼 편안했고 그는 저를 쉽게 들어 올려주거나 팔에 앉혀 높이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떠안을 때마다 그의 은은한 나무 향기가 느껴졌고 또 무게감은 정말 안정감을 주었죠. 저는 우리 관계에서 항상 제 감정을 특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고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인내심 있게 제 감정을 챙겨주었습니다. 작가 아일린 창이 새끼에서 쓴 것처럼 여성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그녀의 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은 직설적이지만 한 가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관계에서의 만족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점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 취향을 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제 감정을 인정해주며 부드러운 말로 저를 달래주었기 때문에 저는 전례 없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관계에서 신체적 크기나 능력을 우선시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경험해보면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성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는지,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지,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조는 것 보기에는 야성적일지 몰라도 관계 속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온화하고 세심했습니다. 그는 제가 선호하는 체위를 기억하고 불편하면 바로 멈춰주며 끝나고 나면 꼭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런 심리적 만족감은 육체적인 설렘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존과 함께한 달콤한 시간 후에도 바깥 세상의 이상한 시선과 험담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차별하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흑인 외국인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현실은 생각보다 밝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걸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태평스럽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죠. 돈과 제가 기숙사에 함께 돌아올 때마다 미소로 맞이해주고 간식을 사올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가 일찍 돌아왔을 때 그녀가 다른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정열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애가 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주잡아. 흑인들은 그걸 그렇게 과장한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듣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열려던 손이 허공에 멈췄고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 그 룸메이트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원만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존과 우리 관계를 편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룸메이트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 번은 존과 옷을 사러 갔는데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점원이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우리를 쭉 쳐다보았고 심지어 서로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 저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죠. 또 한 번은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남자들 몇 명이 휘파람을 불며 저속한 농담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존이 그들에게 따지려 했지만 저가 막았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그들의 편견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은 친구 파티에서 있었습니다.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진실을 뽑고 모두 앞에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흑인들의 성기가 정말 크다고 들었는데 그 애랑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겠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방 안 사람들이 모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조롱과 악의로 가득 차서 저는 땅바닥에 기어들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파티장을 나갔고 이후로는 그 모임에 다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 관계가 남들의 험담거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네티즌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실험을 접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 이 차별적 대우의 잔혹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외국인 남성으로 위장한 그 네티즌은 QQ에 한국 여성 100명을 추가하고 가볍게 친구로 삼아 채팅하며 가끔 자신이 특정 분야에 뛰어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00명 중 55명이 응답했고 그중 9명은 이틀 후 만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거의 20%에 해당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44세, 가장 어린 사람은 겨우 16세였습니다. 50%에 해당하는 27명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더 알아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9명만이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그 네티즌은 이사 실험에서 평범한 외모의 한국 남성을 사칭했을 때 성공률은 1%에 불과했고 잘생긴 남성을 사칭했을 때도 성공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계적 비교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외국 남자에게 관대할까요? 낯선 경험 때문일까요? 아니면 해외는 더 둥글다라는 오랜 속설이 외국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키워온 걸까요? 저도 존과 함께하기로 한 결정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들의 삶과 문화에 엄청난 호기심을 느꼈어요. 게다가 제 주변 몇몇 여성은 유학생이나 외국인 교사들과 친했고 우리는 외국 남자들은 모두 매우 로맨틱하다며 여자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국제관계에 대한 제 기대감을 더욱 키웠죠. 돌이켜보면 외국 남자들의 로맨스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내성적인 전통 한국 남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좋아해라고 직접 말하거나 꽃과 선물을 주고 공개적으로 포옹하고 키스하며 달콤한 말로 격려하는 등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자신의 연애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에게 읽어주던 존처럼 말이죠. 생일날 일출 보러 데려가면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고 싶어라고 말했고 저가 아플 때는 기숙사 아래층에 쉬는 시간을 내서 약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로맨스는 여성들에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성은 감정이 풍부한 존재라 이런 천상의 다정함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남자가 여자를 웃게 만들면 절반은 이긴 거야. 외국 남자들은 여자들을 웃게 만드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농담을 하고 과장된 표정을 짓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주는데 이 모든 게 여자들에게 쉽게 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로맨스 뒤에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은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건 한국 문화에 관심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한국 여자들이 외국인에게 호감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 접근하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주변 몇몇 유학생들처럼 그들도 한국인 여자친구를 자주 바꾸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관계는 헌신보다는 경험에 가깝다는 거죠. 존과 저도 결국 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별을 생물학적 구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는 조화로운 성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농담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여성의 질은 성욕이 충족될 때 지름이로 이형시엠의 음경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통로이며 성관계 중에도 상황에 따라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강력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 부조화라는 주장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긴 음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5-7cm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존과 저는 이 부분에서 전혀 갈등이 없었고 오히려 그의 온화함과 배려심이 우리 관계에 전례 없는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별은 생물학적 이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건 거리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정착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 계십니다. 부모님은 저가 그들과 함께 살며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반면 존의 가족은 미국에 있고 그의 부모님은 존이 졸업 후 미국으로 돌아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정착할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매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존이 미국으로 간다면 저는 한국의 가족, 친구,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에서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을 새로 익혀야 하고 존이 한국에 남는다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며 그의 전공 특성상 한국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기도 쉽지 않아 미래가 제약될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가 우리를 점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깊은 교류를 통해 이 차이점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단에서는 저는 가벼운 집밥을 좋아하는 반면 존은 기름진 서양 음식을 선호하고 생활 습관에서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반면 존은 밤새도록 기어있는 걸 좋아합니다. 가치관에서는 저는 가족을 더 중시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존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각자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쌓여 큰 모순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점점 사이좋게 지내는데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정착과 문화적 차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비자 신청, 주거 비용, 언어 학습 비용이 들고 존이 한국에 남는다면 주택 구입, 직업 찾기, 사회생활 적응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부모님들도 저희 관계를 지지해주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아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현실에 해야 해. 헤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애썼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한국에 남고 저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했고 저도 부모님에게 제 마음을 설명하며 인종이나 국적 때문에 존을 거부하지 않아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존의 부모님은 그가 한국에 남는 걸 완전히 반대하며 연애를 끊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했고 저의 부모님도 거리와 문화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라고 설득하며 함께 있어도 좋은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헤어지던 날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존은 제 손을 잡고 눈을 붉히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제가 한국에서 보낸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울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내 삶에 와줘서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존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관계에 미래가 없다는 걸 둘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우아하게 헤어지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존과 함께했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저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현실의 냉혹함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복지 관계의 달콤함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겪는 좌절감까지 경험하게 해주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사귀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불쾌한 말을 하지만 사랑은 인종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편견으로 관계를 부정하거나 꼬리표로 사람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외국인 파트너를 찾는 여성분들에게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순히 새로움이나 허영심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지 마세요. 사랑은 호기심이나 과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에 기반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적 차이, 정착 문제, 재정적 압박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국제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로맨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달콤한 말을 쉽게 속지 마세요. 파트너와 함께할지 결정하기 전에 그의 성격과 가치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잠재적 파트너를 소개해 주었지만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존을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두 사람의 공동 노력과 수많은 장애물 극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고 국제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국경을 넘는 관계를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편견으로 상처 입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피부색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